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또 자기소개서 유사도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처음에 쓰게 되어지면 상당히 어렵죠. 일단 시간적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소개서라는 대입 하나의 중요한 서류를 지금까지 작성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과연 자소서의 질문 문항에 맞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보여줘야만 훌륭한 자소서가 될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요청해도 보시는 분들의 경험이나 보시는 분들의 경험이나 또는 생각에 따라서 평가의 방법이나 첨삭의 내용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좋은 자소서를 과연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써야 될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소서를 쓸 때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 자소서를 쓸 것인가, 두 번째는 유사도 검사 또는 표절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자소서의 독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유사도 평가, 표절 의혹, 다시 말해서 독창성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많은 분들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 또는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어떻게 자기소개서 3개 문항에 녹여낼 것이냐, 또는 대학에 따라서는 4개 문항의 학교들도 있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적합성이겠죠. 내가 만약에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학업과 또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또 활동의 역량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어떤 연관성을 맺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좋은 자소서라고 하는 건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과 학업의 우수성이 집약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뚜렷한 열망과 적합성에 보여지는 자소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유사도 검사 또는 표절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훌륭한 자소서라 하더라도 그 자소서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합격을 하여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유라도 불합격 및 입학이 취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본인의 학업, 활동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리고 지원한 학과와의 적합성을 강조하기 위한 좋은 자소서를 쓰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유사도 검사라든가 표절 의혹에 휩싸여서 결국은 좋은 자소서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불합격되어질 수 있다는 이 염려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유사도 검증의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도 검사는 A 수준, B 수준, C 수준에서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A 수준은 유사도가 5%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B 수준인 경우는 5% 이상 30% 이하인 경우고, C 수준인 경우는 유사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표절 의혹이. 이런 경우는 30%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3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유사도 수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별 수준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 첫 번째는 학생의 자소서를 먼저 받게 되어지면, 자, 유사도 검사 1차를 먼저 진행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전 조치를 하고 심의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요. 그럼 대학에서 먼저 유사도 검색을 진행을 해서 그 중에서 유사도나 표절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자소서를 먼저 심의 대상을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자 중에 1차 심의를 거쳐요. 입학사정관 평가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2차 심의를 거치고, 그 2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서류평가에 대한 접수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유사도 검사 2차를 실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유사도 검사 3차를 실시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유사도 검사 A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내용 검토 후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유사도 검사 B와 C 대상자인 경우에는 유선 확인 및 소명서를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처리 절차의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명 절차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사도 검사를 3번 정도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 심의를 거치고 2차 심의를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사도 대상 A 대상자와 B 대상자와 C 대상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에게 유선 확인이나 소명서를 요청을 통해서 소명서를 받고, 소명서를 받은 걸 다시 심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대학에서 결국은 자기소개서 유사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유사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판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7년, 18년, 19년도 2017년도에 122개 대학 47만 명, 자 2018년도에 130개학 54만 8천 명,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25개 교회 60만 명 정도가 자소서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B 수준 정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면 유사도가 5%에서 30% 미만의 경우를 우리가 B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B 수준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전체 지원자의 1.99%, 1196명이었고, 이 중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어지신 분이 93.8%, 그 다음에 합격 되어지신 분이 0.6%로 73%고요. 그 다음에 C 수준, 유사도 검사가 30% 이상의 표준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전체에서 0.02% 125명인데 전체가 다 불합격이 처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사도가 5% 이상이라고 판정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93.8% 또는 100%가 결국 불합격 처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이러한 유사도, 표준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소서의 독창성과 고유성들이 유지가 되어질수록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거리가 바로 뭐냐면 학생이 직접 쓰는 자소서는 과연 좋은 자소서냐. 자, 우리가 유사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죠. 조금 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표준이나 대리 작성, 허위 사실이 기재가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표준의혹, 유사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5% 이상, 30% 이하 또는 30% 이상의 B단계나 C단계로 접근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 불합격 가능성이 94% 또는 100% 정도의 불합격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사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7, 2018, 2019년도에 유사도 검색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시게 되어지면 실제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도록 결정이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지금 올해 2022학년도에서도 자, 서강대학교나 고려대학교, 한국외대 등에서 자기소개서를 이미 폐지했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벌써 자소서를 폐지하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 2017, 2018, 2019년도에 유사도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화되어질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기소개서가 결국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도록 결론이 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자기소개서의 유사도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2017, 18년도 같은 경우들은 자소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자, 딱 봤더니 학생의 자소서가 다른 학생의 자소서를 표절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표준이나 유사도에 걸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쓴 자소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학에 원서를 썼던 학생, 합격했든 불합격했든 관계없이
지원했었던 학생들의 자소서를 2주 이상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경우가 유사도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막 썼어, 학생이 막 썼어, 엄마가 막 썼어, 아빠가 막 썼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문구가 비슷하면 유사도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엄마가 쓰든 아빠가 쓰든 삼촌이 쓰든 직접 쓰는 글은 유사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구가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도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유사도 검증 시스템에 걸리는 거는 대학에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 대학에 실제 지원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학교 협의회에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유사도 검증 시스템에 돌려보기 때문에 결국은 유사도 판정의 기본 근거는 지원자들의 자소서에 기본 두고 있는 거예요. 지원자의 자소서와 나의 자소서가 어떻게 흡사하고 어떤 문구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보통 지원자의 자소서에서 2줄 이상을 그대로 베껴서 붙이는 경우가 유사도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삼촌이 쓰든 아빠가 쓰든 누나가 쓰든 독창적으로 쓰는 글은 유사도 검사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엄마가 써거나 아빠가 썼는데 학생이 썼는데 유사도 검사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도 검사는 결국은 뭐냐면 지원자의 자소서를 데이터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합격생이든 불합격이든 지원자의 자소서와 유사하냐지,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의 글과 우연히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걸리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는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소명 자체를 대부분 요청하지 않아요. 소명 자체를. 그 전년도에는 2018, 2019년도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오죠. 학생이 쓴 글이 누구누구의 자소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럼 이제 거기서 소명을 해야죠. 사실 요 내용은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학생이 직접 쓴 글이다.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조금 베껴 썼다. 아니면 실제 난 솔직히 말하면 작년도 학생의 자소서를 베껴서 썼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베껴서 썼다라고 쓰게 되어지면 불합격 이유가 되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죠. 난 사실은 베껴 쓴 적 없고 내 스스로 썼다. 하지만 우연히 겹치는 거일 뿐이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소명 자료를 요청해요. 그 경우들이 유사도 평가 5% 이상인 경우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인데, 소명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 그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이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소명 내용이 받아들여서 불합격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과 대학들 간에, 학부모와 대학 간에 소송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소송이.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내가 하나도 베껴 쓰지 않고 학생이 직접 쓴 글인데 대학에서는 그게 유사도에 걸린다 라고 해서 소명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우수한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대학 측에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송을 걸거나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최근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굳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의 자소서가 유사도 검사에 걸리거나 표절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굳이 학생인 학부모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법이 간단해요. 학생의 자소서를 봤더니 이 자소서가 학생이 쓴 글이 아니야. 뭔가 표절 이력이 있어.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쓴 것 같아. 라고 판단되어지면 대학 자체 내에서 자기소개에 대한 점수를 낮게 배정을 하면 되겠죠. 낮게 배정을 해서 떨어지면 실제 대학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격 사유를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죠. 자소서 때문에 떴는지 학력 지표가 떨어졌는지 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최근에서는 사실상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대학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대학 자체 내에서
표절 의혹 또는 유사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점수 배정을 통해서 대학에서 그거를 합부를 결정하는 경우지, 유사도 검사가 유발이 되어진다고 해서 걱정된다고 해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소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명 내용을 올리고 그럼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학에서 또 반박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대학에서 이 부분이 너의 자소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표절 의혹에서 15%가 나왔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어지면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그 내용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죠. 실제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등학교 때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쓴 글이다라고 소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완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은 몇 년도에 자기소개서로 제출한 어느 대학 무슨 과의 학생의 자소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결국은 소명과 반박이 주고받고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 입시에서 원서 접수를 하고 원서 접수에 서류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과정까지의 텀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대학들이 이런 자소서의 소명 과정을 다 진행하려고 하면 업무상으로 부담이 되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대학들이 소명을 진행하지 않는다. 소명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도록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 벌써 폐지하는 학교들이 있고 2023학년도에 폐지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소서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해서 지금 유사도 평가를 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명 과정을 복잡하게 진행해 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대학과 학부모 사이에 소송과 분쟁의 이유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입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 어떻게? 유사도 평가를 진행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의 자소서에 대한 부분이 유사도가 유발이 되어지거나 표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소서의 점수를 감점 처리하게 되어지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합격시키게 되어지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몰라. 모르니까 얘기하지 않지? 이의제기하지 않지?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도 간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표절 의혹이 있는 자소서를 배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 점에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썼고 여기 말씀드렸던 건 학생이 직접 썼지만 그 글이 다른 사람의 글과 또는 표절 의혹이 있거나 유사도 검사에 유발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생이 직접 쓰고 다른 사람의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어. 나는 사교업체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삼촌이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그냥 직접 쓴 거예요. 자신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만 내가 직접 쓴 글이 다른 사람의 글과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돼? 결국은 자소서를 감점 처리하게 되어지고 불합격하기 때문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생이 직접 쓰면 좋은 자소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의 연령층은 몇 살인가 생각해보면 고3, 재수, 삼수 그럼 기껏해야 나이가 19, 20, 21살 비슷한 나이대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거치는 과정이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12년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과목이 자연계 교과목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생물이나 화학이나 같은 교과목을 배우게 될 거고 또 문과 학생이라면 비슷한 교과목을 배우겠죠. 또 그 학생들이 관심 있는 음악이나 관심 있는 문학이나 관심 있는 독서나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비슷한 연령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을 때 학생들이 써나가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대학에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직접 쓰게 하게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한 50명의 자소서를 이렇게 받아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들은 사실 학생이 쓰는 글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글들이 나오는구나.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이 우리는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쓴 글 자체가 내용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구조나 사고의 깊이도 매우 유사했다라는 점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자기소개서의 표준이요 또는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학생이 직접 쓰면 좋은 자소서가 되어진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점들이죠. 결국 자소서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쌓았던 서류가 아니라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처음 쓰게 되어지는 입시의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까 결국은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수필을 쓰거나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합시다.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소설을 혼자 막 독창적으로 썼어. 그렇다고 해서 그 소설이 독창적인 글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그것과 동일한 소설이 시장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독창적인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 자기만의 자소서를 쓴다는 얘기가 혼자 글을 쓴다고 해서 자기만의 자소서, 독창적인 자소서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점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읽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되시죠. 다른 사람의 자소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읽어보심으로 인해서 나의 자소서와 다른 자소서와 내 자소서가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와 유사하지 않도록 비슷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좀 더 차별화되어진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에서 핵심은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학업 활동의 우수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하는 학과와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자소서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유사도 검사라든가 표준 의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은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한 주장을 삼가하자.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요. 자소서를 일부 쓰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문항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깊이 있게 적고 자기 생각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소서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적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상대가 납득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자. 요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우수성, 성취 결과, 저는 무슨 상을 받았어요, 저는 뭘 잘해요 라는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결과 중심으로 글을 쓰게 되어지는데 자소서는 결과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과정과 노력이에요. 어차피 결과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고 증빙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어떠한 노력,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 입학처나 학과 소개 커리큘럼, 인재사 등을 절대로 이용하지 마자.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재나 일부 유튜브 강의를 보게 되어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학별 인재상을 파악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 자소서를 쓰자.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얼핏 들으면 공감이 가고 얼핏 들으면 좋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대학의 입학처나 아니면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등용해서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면 5번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대부분이 겹치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1번, 2번, 3번 문항에서 대학의 인재상이 많이 거론되어지거나 커리큘럼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항은 대부분 3번 문항. 특히 3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 학업 계획을 쓰는 파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대학의 홈페이지, 학과 소개, 커리큘럼, 인재상을 서칭을 해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글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자소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적어야 돼요. 100%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은 뭐에 기초를 둬야 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과 경험에 기초를 둔 생각과 경험을 적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적는 것은 좋은 자소서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의 직업이나 직장 등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은 좋지 않은 자소서에 해당되고 이런 걸 언급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주도성이 결여돼 보이죠. 그렇죠? 자기 주도성이 결여해 보여.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 아버님의 교육관 또 우리가 가정의 분위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집이 매우 화목한 가정이고 우리 부모님이 매우 교육적인 부모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찌됐든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엄마나 아빠나 가족 또는 주위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나 주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일곱 번째는 지나친 자랑 또는 성취 결과, 과시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자꾸 자소서를 어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이 점에 초점을 두거든요. 역량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활동했었던 것을 깊이 있게 쓰려고 하고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결과치를 자꾸 극대화시켜 주려고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문제점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주위 환경 또는 주위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친 자랑 또는 주위의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자꾸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좋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소서는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게 좋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경험과 활동을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자신의 심성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망을 소박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는 점. 특히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흔히 말해서 대학 교수님들, 입학사정관들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평가자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평가자들에게 나라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며 반성하며 스스로 더욱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소서의 인간적인 부분을 담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1번, 2번, 3번 문항이 있기 때문에 문항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 1번 그 다음에 2번 문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의 자세 3번 문항을 통해서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의지나 학업 발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문항에서 서로 다른 자기 자신의 강점과 우수성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특히 이제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때 거주국가나 문화 그리고 친구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조금 더 수준 낮은 나라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이거나 문화적으로 봤었을 때 정치적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나 대학의 입장에다 마치 대학이나 학과는 엄청 우수한데 내가 살았었던 지역이나 나라들은 미개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형편없었고 거기는 의사가 사실 말 그대로 막 의사도 아니다. 돌팔이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마치 대학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살았었던 국가나 살았었던 지역이나 만났었던 사람들이거나 그 문화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의 인성으로 다 반영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방적인 자기의 주장보다는 읽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과정과 노력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고, 대학의 입학처, 학과 속의 커리큘럼, 인재상과 같은 자신의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 그리고 이걸 썼을 때는 한 줄만 읽어도 다른 사람과 비슷한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자기소개서가 4번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문항수가 줄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자소서에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 것은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 줄어든 문항 속에서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다 채우지 못해 활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갖다가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만한 태도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학업적인 역량과 우수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성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참고해서 자소서를 쓰시면 돼요. 자,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라는 부분들이 막 여론화되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마케팅으로. 하지만 말씀을 드렸죠. 자기소개서 유사도라는 것은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데이터화해요. 학생의 자소서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5%냐 30%냐 30% 이상냐로 해서 ABC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내가 쓰든 엄마가 쓰든 아버지가 쓰든 삼촌이 쓰든 누군가가 독창적으로 글을 썼다고 한다면 자소서 유사도 평가에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 유사도 평가라는 부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썼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유사도 검사에다 비용을 지불하고 유사도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데이터화하여 나의 자소서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쓴 자소서는 유사도 검사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명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더군다나 재외국민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소명 과정을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꼭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진행하진 않지만 대학에서는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소개서 유사도, 표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쓰면 좋은 자소서? No, 아니다. 내가 직접 쓴 글이 다른 사람의 글과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중요한 부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고유성과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입시 서류이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량, 그 다음에 지원 학과의 적합성,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작년,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의 비중이 감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자소서의 역량들은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자소서를 좀 작성하시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도 검사라든가 표절 의혹에 걱정 없이 본인의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강조되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많은 학생들의 합격생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실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또는 나의 자소서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평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자기소개서 유사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자소서 유사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걱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현직에서 우리가 자소서를 첨삭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부모님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